정말 요즘처럼 뉴스가 많을 때는 공부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경제 공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시장 상황이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다이나믹합니다. 네, 1% 넘게 하락해서 3,200선 내줬었는데 현재 많이 올라왔어요. 0.2% 하락. 양시장 모두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계속 떨어지니까 조금 저는 불안하고 겁이 났었는데 어제 테슬라 효과가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관세 협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좀 뉴스를 보니까 관세 협상 8월 1일까지 못한 나라들은 일괄적으로 15%에서 20% 세계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략은 마스가가 뭐 탄생을 했는데 새로운 용어들 계속 공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네. 마가에서 S 진 거죠. 쉽빌딩이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가 좀 일조를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좀 협상을 잘해보자라는 건데 3일 남았나요? 뭐 3일 안에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좋은 안에 방향으로. 그 안에 막 몰려가지고 이렇게 끝나진 않았으면 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저는 환율도 오늘 보면은 1,392원대거든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관세 때문에도 1,400원 선을 이렇게 위협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네. 간밤에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고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영향이 확실히 좀 우리 시장에도 있다. 그렇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 외국인 매도 규모도 줄이고 있고 뭐 이런 거 좀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와 함께 또 저를 공부시켜 주실 우리 NH투자증권 정여경 책임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일타 강사님. 일타 강사인데 여기는 이제 모범생이고 저는 막 뺀질뺀질하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가고 싶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쉽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속보도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있는데 바로바로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뭐 빅위크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관세부터 해서 각국의 주요국의 금리 결정, FOMC, BOJ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매크로 상황부터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번 주에 보니까 뭐 미국 지표들이 많아서 이번 주가 몬스터 위크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GDP가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이제 요게 그동안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제 그래프일 텐데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아마 7월까지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성장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8월부터는 상호관세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에 2차 추경 그 소비 쿠폰의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부분은 좀 위축 부분이겠지만 좀 소비단에서는 내수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가 저번 1분기가 저희가 역성장이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년 전분기 대비 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었었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엔 되게 숫자는 전년 대비해서 0.5% 성장이었지만 숫자 대비해서 내용은 좀 개선된 걸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수출, 그다음 설비 투자는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요 설비 투자의 방향, 그다음 건설 투자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좀 윗방향으로 트는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비가 사실 이번에는 가장 이 내용 측면에서는 좋았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지표였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소비 상황을 이제 위클리로 주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지표가 25년 1월에 이제 저희 그 탄핵 노이즈 때문에 좀 가장 시끄러웠을 때
시끄러웠을 때 저점을 찍고 지금 쭉 상반기 내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아마 7월 이제 저번 주부터 저희가 그 소비 쿠폰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소비가 올라오는 정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소비 상황 지수를 만드는 지표가 보통 저희가 그 통계청에서 매주 주는 게 카드 지출액, 그리고 이제 배달 외식 금액,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장님들이 중소업체나 아니면 그 가맹업종의 사장님들이 받으시는 카드 매출액, 요거를 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요 그 방향이 계속 우상향으로 하반기에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그만 그래프가 뭐냐면 이 GDP 대비해서 소비 보조금이 풀린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GDP 대비했을 때 이번에 푼 그 금액 14조 원 정도가 한 GDP 한 0.5%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지난 코로나 이후에 3위이고요. 그리고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제 과거 여타 소비 보조금 대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좀 큰 규모다. 그래서 이게 이번 하반기에 한국 소비 개선을 좀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31일에 이제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에는 사실은 조금 감소세였던 거죠. 맞습니다. 6월부터. 그리고 이 민생 회복 쿠폰, 소비 쿠폰이 풀리니까 저는 풀리고 나서 이렇게 좀 빨리 반영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전부터 어떤 기대감이 쫙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게 7월 둘째 주, 이제 저번 주부터 풀리긴 했지만 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초부터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식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이들 모르시는 게 그 가전기기, 그러니까 1등급 그 소비 그 전력 소비 효율 등급이죠. 그게 1등급이 되면 국가에서 10%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 사시면 1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시면 20만 원 정도로 환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거의 2,600억 원, 그러니까 0.3조 원이니까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의 소매 판매가 이번 6월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3년 만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아까 보셨던 요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10% 환급, 요 정책이 소매 판매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문화 서비스 할인 쿠폰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뭐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 요즘 뭐 야구 관람객도 이번에 역대 최대 그 인원을 기록을 했다고 하던데 스포츠 경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숙박하실 때 아니면 미술관 가실 때 요럴 때도 좀 할인 쿠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2차 추경에서의 어떤 소비 보조금이 서비스와 그다음 재화까지도 다 하반기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글씨로 2006년 상반기에 걸쳐서 성장률 0.3%포인트 재고와 전망이다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한 0.7%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 효과 때문에 아마 한 0.9%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성장률이 재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은 어렵네요. 약간 힘들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수출 부분이 하반기에 얼마나 이제 위축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수출 부분이 좀 성장률을 갉아먹는 효과는 있겠지만 요 내수 부분에서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좀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문화 서비스 할인 쿠폰 굉장히 저는 효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발급이 되고 뭐 여행 주간 이런 거 해가지고 전 국민 쿠폰이 좀 나오게 되면은 안 갈 것도 좀 가게 되고 만약에 고민하고 있으면 가는 쪽으로 조금 더 정해지고 확실히 저런 것들은 효능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사실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이번에 2차 추경 그리고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소비 업종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것들이?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카드 매출액이 이제 7월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체 금액이 올라왔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문, 뭐 업종 요런 거에 대한 그 확인은 아마 다음 달 돼야 좀 데이터로 잡힐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비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런 뉴스들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중에서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라고 해서 보시면 확실히 외식을 내가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던 그 분들이 많으시고 또 내구재 소비를 올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가전 쪽에서 이제 앞으로 소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률 쪽에서는 좀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어떤 음식 그 다음 숙박 업종과 이 마트 업종에 좀 실적이 올라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3, 4분기에 보시면 외식 숙박 쪽의 그 매출 같은 경우가 급하게 좀 위축된 이런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요 외식 숙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레저 스포츠 이런 쪽에 그 매출이 좀 올라오다 보면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기저 효과가 올해에는 좀 실적이 올라오는 효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서비스 중에서도 외식 숙박과 그 레저 스포츠 이쪽 부문의 그 실적 가시성이 개선 가능성이 좀 커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뭐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소비는 진짜 심리가 그렇죠. 많이 공감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지방의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들이 엄청 지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곳도 많고 노동자들이 이제 저기 부도 났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국 건설 투자가 4년 연속 감소를 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지금 침체에 빠졌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만 있자니 좀 건설 투자도 좀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 혹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좀 연속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서 금통위 때마다 확실히 건설 투자가 매우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보자면 1분기 때 저점을 통과를 해서 2분기에는 좀 반등한 그런 모습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 그 한국의 건설 투자 GDP에서 건설 투자만 떼어낸 게 요 진한 파란색 선인데요. 여기 올라갈 듯 하다가 갑자기 또 급하게 우당탕탕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내내 안 좋았던 게 사실 건설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요 처음에 이제 태형건설 부도 나고 요랬을 때 이제 심리가 매우 이제 안 좋아지고 아예 이제 산업 같은 PF 부실 사태가 24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3개월마다 계속 이제 그 금융위원회와 요런 데서 PF 지금 부실 상태가 어떤지 요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할 만큼 사업이 거의 중단됐던 그런 모습이 이제 지금 한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이번 1분기보다는 낙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설 생산이라고 하는 건 월별로 집계가 돼서 이제 건설 기성액들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게 이제 이번 1분기에는 전년 대비 30%까지 이제 감소를 했다가 이게 이제 전년 대비 20%까지 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사실이 맞으나 이제 더 악화되지는 않고 이제는 좀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선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어야 재료가 되잖아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공공주택 그다음 주택의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기조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25년도에 보통 이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이번에 6만 호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1.2만 호, 그러니까 20%밖에 지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4.8만 호가 이번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삽을 뜨는 산업들이 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건설업종의 선행지표라고 부르는 게 저희가 수주액이고 동행지표로 보는 게 기성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사들이 주문을 받는 금액.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받고 착공할 때까지는 좀 시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설 수주액은 지난 1년 동안 좀 올라오는, 이제 개선되는 그림이 있었는데, 아직 기성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금리가 좀 높았고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시차를 한 1년 정도 두고 나서는 이제는 이 동행 지표인 건설 기성액이 이번 연도 말 하반기부터는 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번 24년, 25년에 보셨던 이 우당탕탕 그림보다는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완만히 개선되는 그림을 예상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위원님을 아예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딕션이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뭐 귀에 꽂히는 그러니까. 발음이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래퍼만 귀에 꽂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타 강사 정혁영 위원님도 다 거의 뭐 담임 선생님급으로 오늘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그래요? 하기도 했었고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두드리는구나. 네,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코스피가 0.03% 약세. 근데 지금 막 상승 반전도 하다가 막 이래요. 네. 코스닥도 약보합권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네. 역시나 좀 떨어지면 개인분들이 다 주워 담는 느낌으로 오늘도 개인이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네. 위원님과 함께 관세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오늘의 없는데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요.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하기도 너무 이제 지금 긴박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마가에다가 S 쉽빌딩을 넣은 넣어가지고 거죠.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는 좋다. 잘 네. 만들었다. 뭔가 카피를 네. 뭔가 미국에 이제 받게 잘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네. 내용과 뭐 그들이 뭐 협상에서 솔깃해 하느냐 뭐 이런 게 그렇죠. 좀 문제긴 네. 할 텐데 이런 것부터 좀 들어갈까요?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지금 네. 이제 전 세계 국가들과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한테 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조선업을 품고 있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좀 조성할 걸 육성할 것을 요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일본이랑 그 무역 합의를 했을 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760조 원이에요. 야. 그러면 요건 한국 GDP의 30%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30%를 이제 일본이 미국에 갖다 주는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우린 저 정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저희는 못해. 네, 저건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은 그동안 네. 거의 7, 8천억 달러를 미국에 이미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증액을 하면 이 5,500억 달러를 좀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도 쉽진 않았겠지만 이게 가능했었는데 사실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연도에 이 미국으로 내보내는 투자 금액이 사실 2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5,500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보통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 제조업 펀드, 이게 이제 같이 선박을 만들자, 아니면 LNG의 그 알래스카에 있는 LNG 석유, 뭐 원유, 가스 이런 걸 같이 개발을 하자. 네. 이런 것을 사실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돈을 내고 투자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한 1,2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너무 많다. 네, 많기는 한데 네. 지금 미국과 그 협정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요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왜 1,2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를 말씀드렸냐면 미국은 항상 저번 연도 24년도에 무역 적자가 너네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받니? 요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건을 잘 팔았기 때문에 1년에 6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저희가 흑자를 본 거였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였던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거의 한 10배
소비가 되는 그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넣어왔진 않지만 EU 같은 경우는 그 적자를 본 금액의 한 3배의 그 제조업 투자를 이번에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7천억 달러가 맞죠? 네, 그 정도 숫자를. 7,500억 달러를 이제 뭐 군사 장비나 아니면 그 에너지 같은 걸 사기로 했던 거죠. 그러고 또 하나 처음에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딱 작년 무역 적자만큼의 금액을 미국에서부터 사기로 합니다. 항공기, 그다음에 이 에너지 150억 달러 사는 거를 합쳐보면 사실 작년 무역 적자를 없애는 그 정도 규모예요.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EU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역 적자 본 거에 3배를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미국한테 그 흑자 본 게 6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한 1,8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일시불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EU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이제 좀 내는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이제 한국이 뭐 천연가스 이런 걸 미국으로부터 사온다든가 아니면 뭐 이번에 소고기나 농산물 이런 시장을 개방해서 그 미국산 제품을 사온다든가 이런 그 의제들이 아마 이 7월 30, 30일 날 이제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그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게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약간 컨셉이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좀 무역 그 협상을 좀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무역 협상 타결했던 경우가 이제 베트남이었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산 환적을 우리가 이렇게 제재해 줄게. 그러니까 미국이 원했던 건 중국 물품들이 본인의 영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갑자기 베트남에 배를 대고 그걸 메이드 인 비엔남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 미국으로 많이 갖고 갔었는데 그거를 베트남이 모니터링을 해서 막아주겠다. 요런 그 중국을 제재하는 협상 그 컨셉으로 타결한 게 베트남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뭔가를 사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사를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할게. 그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을 할게. 라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컨셉 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이 베트남과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역 균형을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 무역 적자만큼 인도네시아가 물건을 사겠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EU까지도요. 여기는 돈이 많은 그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좀 해줘라.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제조업 펀드 목록으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 게 일본과 EU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한국은 아마 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그 중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 네, 그러니까 1년간 저희가 매년 벌어오는 미국으로부터 벌어오는 돈이 6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미국한테 다시 사오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한국도 미국에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아마 지금 협상이 진행돼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1일이라는 기점 안에 일단은 기본 관세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각각 나라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품목별 관세는 아직 끝난 거 시작도 안 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쌀 시장 개방해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고기, 농수산물 거기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카드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기본 관세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숙제가 품목별 관세가 다시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협상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8월 초, 7월 말, 8월 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품목별 관세가 이제 8월 1일에는 상호 관세가 이제 재개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8월 초에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가 다른 그 보통의 그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서 보시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많이 낮았고 2분기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편인 거죠.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건 대만의 HBM 과 그 엔비디아로 나가는 그 반도체 수출이 대만은 쭉 뻗을 수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미국의 자동차를 파는 그 금액이 많았어서 한국은 이미 이제 저번 상반기부터 미국
한국과 일본은 좀 미리 그 자동차 관세를 맞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 좀 더 맞을 게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은 사실 의약품에 대한 익스포저는 많이 없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내보내는 그 물량이 한 10% 정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품목별 관세를 미리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좀 저점을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 전해집니다. 네. 뭐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을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뭐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그죠? 돼야 되죠. 그러면 네. 15%가 기준이 된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15%는 적어도 돼줘야 되고 네. 요거보다 높으면 우리 좀 잘 협상을 못한 거다 이렇게 협상을 받아들여질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런 네. 가능성이 지금 15로 맞춰지는 맞아, 거예요. 맞아. 분위기가. 네. 네. 15 정도. 하한선이 15%로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천억 달러, 1,500억 달러 이제 요 정도 좀 내야 이렇게 15%를 맞출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여서 그래도 다행인 건 일본만큼 막 4, 5천억 달러를 처음엔 요구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좀 그 기준선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억 달러에서 1,800억 요 정도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방위 방산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을 저희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상호 관세율이 이제 20%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이제 그 선에서 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사실 어떤 투자액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만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비현실적이고요. 그러면 그 이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선업, 뭐 농축산 여러 가지 얘기 LNG 네. 나옵니다만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이런 것도 이제 하나로 거론이 되는 거고 구체화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이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한테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네. 건 그 알래스카 LNG 산업에 대해서는 네. 아예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반도체랑 의약품 그리고 어떤 AI 관련된 첨단 제조, 전기전자 쪽으로까지 요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25%라고 하는 걸 이제 기본 컨셉으로 받아들이셨을 건데 아마 이번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된 관세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한 게 우리가 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낮은 관세로 시작을 할게. 대신의 조건은 뭐냐면 미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 1년 동안 구축을 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이제 2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할게 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트럼프의 플로우가 얘기하는 플로우가 뭐냐면 먼저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 펀드를 요구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품목별 저가 관세를 부과를 한 다음에 이 가진 돈으로 너네가 그럼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생산 라인을 지어. 그럼 너네한테는 조금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 아니겠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약간 그 일본과 이 한국에 대해서 돈을 자꾸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저번 2022년에 그 기억하시는 칩스, 그다음 IRA 이런 법안으로 미국 내 공장이 많이 깔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그다음 태양광, 전기차 이런 그 공장들이 많이 깔렸었는데 문제는 이 공장들이 늘 계속 스카이마케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는 25년이 되니까 미국의 그 제조업 건설 지출 금액이 마이너스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마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당선이 되놨는데 지금 미국의 건설 투자, 실제로 설비 투자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정부의 그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들의 돈으로는 이 투자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조업 선진국들한테서 돈을 받아다가 미국에서 제조업 산업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자꾸 미국이 일본과 EU와 한국에 자꾸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를 다시 좀 반등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 타깃이 사실은 선진국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도 EU도 한국도 지금 미국의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제조업 투자 펀드가 이 미국 내에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 친환경 이런 쪽으로 좀 공장을 계속 세워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 세법 개정안 오늘 관심도 굉장히 그러게요. 많으시고 또 네. 속보도 나오고 있었으니까 2부에서 이 얘기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여경 의원님을 지금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시는 댓글들을 봤는데 정확히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쌤 잠깐 광고 타임 쉬는 시간 좀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NH투자증권 정여경 책임연구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아니시고 우리의 1타 강사, 경제 1타 강사님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세법 개정안 사실 한 축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관세고 그렇죠. 한 축에서는 이거잖아요. 최근 사실 시장을 보면. 네, 이 코스피 뭐 3천 넘겨서 뭐 5천 위원회까지 기대감을 부풀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 기대감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좀 찬물을 끼얹는다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감론을박도 굉장히 많거든요. 뜨거운 감정 오늘 아침에 또 속보도 나왔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주 기준 뭐 되돌린다 이런 얘기 있었고 오늘 사실 이제 후에도 좀 후속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예정이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요거 때문에 코스피 5천 이러면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이 세법 개정안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고 올해는 딱 못을 박았죠. 네. 요 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멘텀보다는 약간 시장을 약간 이렇게 변동성 장세로 좀 이 횡보를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이벤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속보 관련된 이런 네. 그 기사들이 아마 8월까지는 좀 우리 한국 시장을 좀 이렇게 하방으로 누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로 좀 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투심이 약화되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장기 투자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일단 요 정책이 왜 나왔냐면 사실 이번 처음 신정부가 6월에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경제를 살려주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경도 그렇고 돈이 정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세입,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칠 수 있는데 이 세금이 그동안 24년까지 이제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쭉 세금이 안 거치다가 이제서야 좀 수출이 이제 작년에 반등이 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수출 좋았던 것 때문에 지금 세입이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요 하늘색 그래프와 파랑색 그래프의 요 간극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일단 재정도 좀 적정하게 재정도 튼튼하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의도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세제 그 개편안에서 다시 세율을 좀 올리는
이제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8월 초, 7월 말 아마 이번 주에 정부안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번 윤석열 정부에서 1% 포인트 낮춰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다시 1%, 25%까지 이제 올리겠다, 1% 포인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정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소득세 기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동안은 50억 원으로 높여놨던 걸 이번에는 10억 원으로 좀 낮추겠다. 사실 이제 그동안 감세해줬던 기조를 지난 3년간 감세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이번에는 좀 재정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네. 다시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 이제 이런 그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그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기준 강화를 50억에서 10억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너네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10억으로 내려놓으면은 진짜 이 부의 증식 주식으로 부의 증식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탁 천장을 가둬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데 그렇죠. 네. 하면서. 네. 그럼 난 다시 부동산 가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필요해요.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영향을. 아무래도 이게 10억 원으로 이제 내려놓으면 그동안 이제 부동산의 돈의 흐름을 이제 이 주식 시장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배치되는 이제 그런 정책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정치인들은 이 소득 금융 자산으로 이제 1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만큼 되겠냐, 인구 중에서 몇 프로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금융업 입장에서는 이 주식 시장의 그 거래와 이제 거래 대금에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8월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 소득세 기준 강화하는 요런 영향 때문에 지금 거래가 조금 주춤하거나 아니면 지수의 그 올라가는 상승폭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동안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래세가 이제 0%였었잖아요. 네. 옛날 정부 이제 20년도부터 계속 내려줘서 이게 이제 0%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0.15% 포인트가 좀 저희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수준을 다 0.18%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정부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를 원래 도입하는 대신에 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그 거래세를 낮춰줬었는데 어차피 금융투자소득세 그동안 말만 하고 한 번도 도입이 안 됐지 않냐. 그러면 그 투자에 관련된 세금이 아예 하나 없어진 거니 원래 우리가 내고 있던 요 소득 이 거래세에 대한 것은 다시 원상 복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 쪽 입장이어서 이제 세수가 부족한 뭐 요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그동안 뭐 배당분리과세 혜택이라든가 상법 개정 요런 것들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이제 당근을 줬으니 이제 채찍을 좀 맞을 시간표가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번 그 세제를 다시 세율을 올리는 그 정책은 좀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권거래세율이 인상이 된다. 네. 이게 뭐 0. 몇 %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간이 문제가 아니라 투심에 약간 영향을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희의 투심을 약화시키는 이벤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이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그 피해 이런 것들은 좀 정부가 감안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이제 단타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증권거래세가 낮춰졌을 때 어떤 그 이득을 좀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단타 매매보다는 약간 밸류업 쪽으로 계속 이제 가치를 갖고 가는 그 주식을
중국을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 중장기 투자 성향을 좀 올리기 위한 그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3,200선에서 자꾸 꼴깍꼴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무게가 많이 잡히기는 할 텐데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우량주를 많이 갖고 가실 수 있는, 그리고 단기 매매보다는 좀 장기 매매 요 거래 비중이 좀 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 변수가 없을까? 네. 미국과 중국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사실. 네. 5시간 회의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추가로 유예한다. 3개월 연장.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 일기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때는 한눈만 패. 미중 얘기만 계속 사실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사실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회담이 네. 8월 원래는 이제 날짜가 8월 10일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번 그 3개월 한번 유예를 해줘서 8월 12일인데 벌써부터 이제 3개월 유예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 타임라인은 또 11월 12일로 11월 12일 뭐 요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동안은 강대강으로 싸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많이 만들어 놨고요. 다른 나라들이랑 협상해서 이제 아까 뭐 베트남, 필리핀과 뭐 군사적, 그다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방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만큼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가능성은 좀 적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수출 시장에 좀 수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요, 요 고래 싸움의 그 새우등이 터지듯이 사실 2018년에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요 미국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그해 19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중국에 반도체를 못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좀 화해 모드, 아니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덜 싸우는 이런 네. 이벤트가 이 한국의 반도체 업종에서는 되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국이 중국에 팔 수 있는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D램이라든가 아니면 이 HBM 아니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것들이 작년에 보시면 한국이 중국에 팔았던 수출 증가율이 거의 뭐 50% 증가, 40% 증가, 되게 큰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년에 보시면 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24년 말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로직칩 팔지 마, HBM도 팔지 마, 그다음 반도체 제조 장비도 팔지 마.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국이 중국에 팔았어야 했던 반도체들을 아예 못 팔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이제 이 수출이 줄게 되고 매출이 줄게 되었던 이제 그런 그 이벤트가 이번 상반기 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조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이번에 그 H20도 이제 그 젠슨항이 이제 그 중국 가서 다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중국이 화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 반도체의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돌아가는 걸 보면 네. 미증시 계속 최고가 뭐 맞아요. S&P 500, 네.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승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보는 맞아요. 건가요? 저도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제 관세라는 게 저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아까 선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원 카운트로 진짜 여기만 팬다였는데 지금은 딴 데를 다 포위해놓고 봐봐 니네 꼼짝 못하겠지라고 만들지 않을까, 중국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요즘 기사에서도 제2의 플라자 합의 아니냐. 이거 미국이 정말 독주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은 계속 좋을 거네. 이런 식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무역 협상을 쭉 보면 아무래도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무역 합의가 체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작 자체가 미국이 너무 적자를 봐. 왜 우리가 손해를 맞아. 봐야 돼? 우리 경찰 안 이거에서 해. 시작한 거니까 네. 뭐 합의가 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경제 지표도 견조하니까 이거 진짜로 맞아요. 트럼프 말대로 되나 싶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이벤트, 어떻게 보면 노이즈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시장이, 그다음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많이 이제 무너졌던 것들이 2분기에는 조금 이렇게 선회하는 고용도 괜찮고 소비도 이제 이번 6월에 좀 크게 늘어났고요. 물가는 또 안정이 되고 요런 그 지표들이 좀 트럼프가 협상을 하기에 좀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뭐 다 같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흔들리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전가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네. 이게 서서히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격의 전가가 돼서 물가 면에서 네. 뭐 타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타격이 올 건지 좀 신기한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FOMC 뭐 지표 얘기까지 쭉 이어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에는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미국 물가가 이제 7월 31일 날 PCE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2분기까지는 가격 전가가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제 3분기에는 미국 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기업들이 저 본인들의 어떤 고객을 잃을까봐 로열을 갖고 있는 그 고객들을 잃을까봐 이제 그 물가를 계속 본인들이 이제 관세부 인상분을 기업이 이렇게 부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마진이 지금 계속 깎여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상반기 동안 했던 걸로 이제 족하다. 이제 여름이 오고 나면 좀 기업들이 이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이제 그런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테리프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제 관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3분기에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2분기 미국 GDP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일 밤에 가장 먼저 나오는 빅 이제 지표인데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저번 1분기가 마이너스 역성장 난 건 사실 요 순수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워낙 관세 부과되기 전에 많이 물건을 사들였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서 역성장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다시 무역이 좀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소비가 저번 1분기에는 많이 미국 사람들도 돈을 안 썼었어요. 네.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까지 안 쓰냐. 2분기에 우리 소비는 삶은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나는 돈을 써야겠다. 라고 말하는 그 의향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올라오는 이제 그런 힘이 있어서 아마 이번 2분기 때 미국 GDP 같은 경우는 다시 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때는 개인 소비가 좀 크게 위축됐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실제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이 가장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본인의 임금이 올라가고 신규 고용이 계속 되니까 이 실질 구매력 상승한 그 효과가 2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마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올라오는 것이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소비 호조, 그러니까 소비의 반등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3분기부터는 이제 물가가 좀 올라오면서 개인 소비가 또 다시 좀 이렇게 약해지는 이제 그런 구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수 잠깐 보고 있었는데 네. 코스피가 양전을 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양 지수가 보합권이에요.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0.14% 상승, 코스닥 약보합권 이렇게 와주고 있네요. 근데 아침에 저희가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계속 좀 줄이고 있고요. 그러게요. 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면 이번 주 빅 이벤트 뭐 아까 몬스터라고 네. 표현해 주셨는데 FOMC, BOJ 뭐 간세 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경제 지표 계속 나오죠. 네. 파월이 또 좋아하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거기다 빅테크 기업들 뭐 실적까지 진짜 나 그거 깜빡하고 있었어요. 진짜, 실적도 있네. 몬스터 주간이긴 한데 FOMC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7월은 동결 뭐 그래서 네. 7월 뭐 동결할 거냐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이제 9월 힌트가 나오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3%포인트 내려야 돼 하니까 둘이 막 안전 못 쓰고 이제 또 만남도 있었으니까 공사비가 이게 뭐야 하면서 옆에서 파월이 절레절레 이런 것도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네.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긴 하는데 네. 어떨까요? 변수가 좀 있을까요? 7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동결은 그냥 기정사실화인 네. 것 같은데 아마도 요 금리 인하를 좀 세게 얘기하는 위원들 2명이 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2명.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금리 인하를 미리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우군인 거죠. 트럼프 편의 그 위원들이 좀 금리 인하 그 의견을 좀 강하게 제시를 할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좀 금리 인하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요 월러 의사라고 하는 요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깨어지는 호수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수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호수에 금이 가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확실히 깨어지는 게 맞다. 그러면 미리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2분기에 고용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았던 건 사실 이 정부랑 의료 부문이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공무원분들이시고 의료도 사실은 정부의 돈이 들어가서 많이 쓰이는 그 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부 부문의 고용은 매우 좋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사기업들, 민간 기업들의 그 고용이 약하다. 그런데 이게 고중소, 고중저 이제 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그 업종들이 지금 신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지표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니 네.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까지는 이제 다수결이기 때문에 이 소수 의견이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IT 고용도 안 좋고 뭐 전문 서비스, 뭐 컨설팅 이런 고용도 안 좋고 하다 보면 이제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 중앙은행의 네.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이제 고용 안정이잖아요. 그럼 3분기 같은 경우는 물가는 불안정하고 고용이 또 불안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정책 기반자들은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9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물가를 쭉 중시했던 그 스탠스로 고금리를 유지를 했으니 이제 9월에 고용이 좀 안 좋아지면 좀 고용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이 7, 9월 사이에 있다. 지금 이제 그 과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금리 부분에서는 7월은 좀 넘기고 9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8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전 세계 주요국들이 관세 협상에 서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 파월이 굉장히 좀 쫓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경기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는 관세에 관련된 피해가 조금 더 미국 내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일단 고용이
심각하게 좀 안 좋아지면 제가 갖고 온 게 요 7월 고용을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네. 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의 8월 9월 고용이 사실 다른 월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가장 저조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제 바캉스 시즌이라 그래도 뭐 레저, 접객 이런 데에서 고용이 되지만 실제로 8, 9월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이 많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생각해 보시면 7월 고용이 잘 안 나와서 8월에 고용 데이터가 망가진 걸 보고 이제 9월에 이제 긴급 금리 인하했던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름으로 넘어오면 관세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고용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진짜 몬스터 주간인 게 이번 주 미국 고용도 나오죠. 네. 네. 진짜 많이 몰려요.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아서 나는 실적을 까먹고 있었고 저는 지금 고용을 까먹고 있었고 자, 다 챙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여경 연구위원님 1타 강사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쏙쏙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혁영 연구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둘이 쪽지 시험이라도 한번 보죠. 진짜? 어쨌든 질 자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양전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합권이네요. 그래도 저는 잘 버틴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네. 오전장 좀 변동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장 후반까지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